선생님, 이 카드에는 648만 원밖에 없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모니터를 돌려 나에게 잠깐 보여 주었다가 곧바로 다시 돌려놓았다. 그녀의 표정에는 곤란한 손님을 너무 많이 상대해 본 사람 특유의 직업적인 무감각함이 묻어 있었다. 나는 그 은행 카드를 꽉 쥐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럴 리 없습니다. 내 목소리는 아주 낮게 가라앉아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 이 카드에는 8천만 원 정도가 있어야 합니다. 직원은 다시 키보드를 몇 번 두드리더니 고개를 저었다. 시스템상으로는 이 금액이 전부입니다. 혹시 잘못 기억하고 계신 건 아닐까요? 나는 잘못 기억하지 않았다. 그 돈은 내가 꼬박 10년 동안 모은 전 재산이었다. 박사 졸업 후 지금까지 매달 빠짐없이 60만 원씩 넣었고 거기에 연말 보너스와 각종 연구과제 수당까지 더하면 8천만 원은 넘었으면 넘었지 모자랄 리 없었다. 다시 확인해 주세요. 저는 한 번도 인출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앞으로 몸을 조금 내밀었다. 직원은 한숨을 쉬었다. 그 한숨에는 또 이런 사람을 만났네라는 짜증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거래 내역을 여러 모니터를 다시 조금 돌려 보였다. 보시면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매달 6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의 입금 내역은 실제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말을 멈췄다. 그런데 뭐요? 그런데 올해 3월부터 이 돈이 여러 차례 나뉘어 이체됐습니다. 그녀가 화면 위에 빨간 숫자들을 가리켰다. 처음에는 2천만 원, 그 다음에는 3천만 원, 그리고 1,600만 원이 이체됐고 마지막 몇 건은 어제 막 이체된 내역입니다. 1천만 원 한 건, 400만 원 한 건, 그래서 현재 잔액이 648만 원입니다. 머릿속에서 윙 하는 소리가 났다. 누가 이체했습니까? 내 목소리가 붕 떠 있는 것처럼 들렸다. 시스템상으로는 모바일 뱅킹을 통해 처리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체 계좌는 고객님 본인 명의이고 계좌 끝번호는 8372입니다. 저는 모바일 뱅킹을 개설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이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눈빛은 요즘 세상에 모바일 뱅킹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선생님, 이 업무는 저희 서초지점에서 처리됐습니다. 올해 2월 14일 고객님 본인이 주민등록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개설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온몸이 굳어버렸다.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그날 나는 하루 종일 연구실에 있었다. 점심도 학생이 사다 준 배달 음식으로 때웠다. CCTV도 있고 증거도 있고 시스템 기록도 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내가 아니었다. CCTV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내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직원은 곤란한 표정을 지었다. CCTV 확인은 경찰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먼저 신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창구 앞에 서 있었다. 뒤에서 줄을 서 있던 사람들이 초조하게 헛기침을 하기 시작했다. 어떤 아주머니는 아예 큰 소리로 외쳤다. 앞에 사람, 아직 멀었어요?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나는 한쪽으로 비켜섰다. 휴대폰을 꺼내 떨리는 손가락으로 112를 눌렀다. 전화가 연결되는 순간 문득 한 가지가 떠올랐다. 오늘은 2024년 12월 20일. 그리고 열하루 뒤면 우리 엄마 다니 내 계모 김계란의 60번째 생일이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미안한 사람은 바로 그녀였다. 경찰서를 나왔을 때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경찰은 이런 무단 이체 사건은 절차를 밟아야 하니 집에 가서 연락을 기다리라고 했다. 내가 대략 얼마나 걸리냐고 묻자 빠르면 일주일, 늦으면 한 달쯤 걸릴 수 있다고 했다. 한 달쯤. 나는 경찰서 앞에 서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옷깃 사이로 파고들었다. 주머니 속의 은행카드는 달아오른 쇳덩어리 같았다. 41살. 박사 졸업 후 8년째 서울의 한 대학에서 부교수로 일하고 있고 매달 실수령액은 520만 원이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주택담보대출과 딸아이의 학원비, 예체능 수업비를 빼고 나면 남는 돈은 손가락으로 하나하나 세어가며 써야 했다. 지난 몇 년 동안 나는 수없이 김 이모에게 집 한 채를 사드리고 싶다고 생각했다. 작은 아파트라도 좋았다. 하지만 집을 보러 갈 때마다 가격표에 적힌 숫자를 보면 나는 머리 위로 찬물을 뒤집어 쓴 사람처럼 얼어붙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상반기에 부교수로 승진했고 월급도 꽤 올랐다. 거기에 지금까지 모아둔 8천만 원을 보태고 대출을 조금 더 받으면 서울 외곽에 김 이모가 지낼 작은 방 2개짜리 집은 간신히 마련할 수 있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아내 한지민이었다. 어디야? 지금이 몇 시인데 아직도 안 들어와? 밖에서 일 좀 보고 있어? 곧 갈게. 무슨 일? 또 그 계모한테 전화하러 간 거야? 한지민의 목소리에는 가시가 돋아 있었다. 내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 매달 그 사람한테 40만 원 보내는 것도 이미 충분하다고. 집 사줄 생각은 그만해. 우리 집이 무슨 은행이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세요? 듣고 있어? 듣고 있어. 들었으면 빨리 와. 딸 숙제 아직 다 못했어. 당신이 와서 봐줘. 전화가 끊겼다. 나는 전봇대에 기대어 고개를 들어 잿빛 하늘을 바라보았다. 한지민이 나와 결혼했을 때 나는 막 박사를 졸업한 빈털털이었다. 그녀의 집에서 전세 자금을 보태주었기에 우리 둘은 겨우 서울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다.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지난 10년 동안 그녀가 아무리 모진 말을 해도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녀가 김 이모를 언급할 때마다 쓰는 말은 늘 계모였다. 그 말투에는 언제나 묘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이해하지 못했다. 계모가 뭐라고 내가 매달 고향으로 40만 원씩 보내는지. 계모가 뭐라고 내가 그녀에게 집을 사주고 싶어 하는지. 그녀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은 너무 많았다. 왜냐하면 그녀는 29년 전 그 겨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다. 1995년 나는 12살이었다. 그해 겨울 친엄마가 떠났다. 갑작스럽게 그리고 품위 없게. 안동 시내에서 철물점을 하던 남자와 도망쳤고 떠나면서 아버지가 3년 동안 모아둔 돈까지 전부 가져갔다. 소문이 퍼졌을 때 나는 학교에서 수학 수업을 듣고 있었다. 담임 선생님이 나를 불러내더니 집에 한번 다녀오라고 했다. 집 문을 밀고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안방 마루의 낮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온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간 사람 같았다. 바닥에는 스테인리스 대야 하나가 굴러다녔고 그 안에 있던 떡국은 온 바닥에 쏟아져 있었다. 아빠? 아버지는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중에야 알았다. 엄마가 떠날 때 편지 한 장을 남겼다는 것을. 그 편지에는 딱 한 문장만 적혀 있었다. 이 집에서는 더 못 살겠어? 아이는 당신이 키워. 그 한 문장뿐이었다. 12살에 나는 바람이 새어들어오는 낡은 집안에 서서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달았다. 나는 버려졌다. 아버지보다 더 철저하게. 아버지는 적어도 그녀에게 미움이라도 받았지만 나는 미움의 대상조차 아니었다. 그녀는 애초에 나를 생각한 적도 없었다. 그해 겨울방학 동안 나는 이리저리 차이는 공 같은 신세였다. 할머니 집에서 사흘, 외할머니 집에서 이틀을 지내다가 결국 다시 아버지에게 보내졌다. 설날 전날 밤, 안동 시내 곳곳에서는 폭죽이 터졌다. 이웃집 창문에서는 김치찌개와 삼겹살 굽는 냄새가 흘러나왔다. 아버지는 부엌문 앞에 앉아 술만 마셨고 나는 마당에 쪼그리고 앉아 하늘의 불꽃놀이를 바라보았다. 하나, 둘, 셋. 모든 불꽃은 남의 집 하늘에서만 피어났다. 이듬해 봄, 중매인이 한 여자를 우리 집으로 데려왔다. 김계란. 31살, 결혼한 적은 없었고 안동 방직 공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청색 속옷을 입고 있었고 머리는 검은 고무줄로 묶고 있었다. 얼굴에는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집에 들어올 때 손에는 귤 한 봉지를 들고 있었고
그것을 탁자 위에 올려놓은 뒤 나를 한 번 쳐다보았다. 딱 한 번. 그 눈빛은 다정하다고도 차갑다고도 할 수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주워온 유기견을 바라보는 것처럼 옅은 관찰이 담겨 있었다. 이 아이가 당신 아들이에요? 그녀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네, 하반기에 중학교 들어갑니다. 공부는요? 그럭저럭 합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다. 옆에 있던 중매인은 열심히 분위기를 띄웠다. 계란 씨, 성우 씨는 정말 성실한 사람이에요.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고 월급도 안정적이고요. 아이가 하나 있긴 하지만 이 아이 좀 보세요. 얼마나 얌전해요. 나중에 꼭 크게 될 아이예요. 김계란은 다시 나를 한 번 보았다. 이번에는 2초 정도 더 오래 바라보았다. 좋아요, 그녀가 말했다. 딱 한마디였다. 아버지는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황급히 일어나 차를 따랐다. 나는 옆에 서서 옷자락을 꽉 쥔 채 마음속 감정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다. 그녀가 떠날 때 내 옆을 지나가다가 잠시 멈췄다. 공부 열심히 해?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그 귤 한 봉지는 가져가지 않았다. 나는 귤 하나를 집어 껍질을 벗기고 입에 넣었다. 너무 쉬었다. 눈물이 날 만큼 쉬었다. 그해 여름 두 사람은 구청에 가서 혼인신고를 했다. 결혼식도 없었고 잔치도 없었고 가족 사진 한 장 찍지 않았다. 김계란이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 그녀가 가져온 것은 여행용 가방 하나뿐이었다. 그 안에는 갈아입을 옷 몇 벌과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쇠상자 하나가 있었다. 그녀가 집에 들어오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나를 한 번 바라본 뒤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 것이었다. 저녁에 뭐 먹고 싶니? 그녀가 물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12해 동안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해준 사람은 한 번도 없었다. 김 이모가 집에 들어온 첫 달, 나는 그녀가 극도로 말수가 적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나를 혼내지 않았고, 때리지도 않았고,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지도 않았으며, 그렇다고 방치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마치 프로그램이 입력된 기계처럼 살았다.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아침밥을 하고, 나를 깨운 뒤 출근했다. 저녁 5시 반에 퇴근해 장을 보고, 밥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다. 하루하루, 한 번도 빠짐없이. 집밥상은 원래의 김치와 밥뿐이던 식탁에서 3가지 반찬과 국 하나가 있는 식탁으로 바뀌었다. 내 옷은 원래 일주일에 한 번 갈아입던 것에서 사흘에 한 번 갈아입는 것으로 바뀌었다. 내 성적은 반에서 15등이던 것에서 조금씩 올라가 10등 안에 들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는 내 성적을 한 번도 캐묻지 않았다. 한 번은 내가 반에서 3등을 했다. 성적표를 들고 집에 돌아와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부엌에서 채소를 썰고 있었다. 나는 성적표를 가스레인지 옆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흘끗 보더니 응 하고 대답하고는 계속 채소를 썰었다. 그 순간 나는 조금 실망했다. 나중에야 이해했다. 그녀가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으로 관심을 가져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계모라는 두 글자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고 동시에 내 어깨도 짓누르고 있었다. 내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공장 사정이 나빠지면서 김 이모는 정리해고를 당했다. 그날 밤 그녀는 아주 늦게 돌아왔다. 집에 들어올 때 눈가가 조금 붉어져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가 밥은 먹었느냐고 묻자 그녀는 먹었다고 대답하고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했다. 나는 방 안에 숨어 옆방에서 들려오는 억눌린 울음소리를 들었다. 아주 작고 아주 짧았다. 한숨 같았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평소처럼 새벽 5시 40분에 일어나 물을 끓이고 아침밥을 하고 나를 깨웠다. 김 이모. 내가 그녀를 불러 세웠다. 그녀가 몸을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저 나중에 대학 갈 수 있어요?
나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는지 몰랐다. 그렇게 한마디를 했다. 그녀는 잠시 멍해졌다. 그리고 입꼬리를 아주 조금 움직였다. 웃음이라고 해도 될 만한 표정이었다. 응, 그녀가 말했다. 그것은 내가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본 유일한 순간이었다. 정리해고를 당한 뒤, 김 이모는 한 아침 식사 가게에서 일을 도왔다. 새벽 3시면 집을 나서야 했고, 한 달 월급은 120만 원이었다. 그녀는 그 일을 2년 동안 했고, 모은 돈을 전부 내 학비로 냈다. 내가 중학교 졸업시험을 치르던 해, 나는 안동제일고등학교에 합격했다. 전교가 아니라 안동시 전체에서 3등이었다. 합격 통지서가 나온 날, 아버지는 너무 기뻐 반나절 휴가를 내고 반마리짜리 통닭을 사왔다. 김 이모는 식탁 옆에 앉아 내가 닭다리를 뜯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고등학교는 안동에서 다니지 않는다. 아버지가 멍해졌다. 그게 무슨 말이야? 서울로 보내요. 김 이모가 말했다. 서울 자유형사립고는 대학 진학률이 높아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어요. 서울 학비가 얼마나 비싼지 알아? 우리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어? 내가 있어요. 김 이모는 그 두 글자를 말하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중에야 알았다. 그녀는 3년 동안 몰래 모아둔 돈을 전부 꺼냈다. 1200만 원이었다. 그 돈은 그녀가 자기 노후보험을 들기 위해 모아둔 돈이었다. 그해 9월, 나는 서울시 제1고등학교에 들어갔다. 고등학교 3년 동안 나는 미친 사람처럼 공부했다. 공부를 좋아해서가 아니었다. 나는 계산을 해봤기 때문이었다. 내가 서울에서 3년 동안 학교를 다니는 동안 먹고 입고 자고 쓰는 돈과 학비까지 합치면 김 이모는 최소 4천만 원을 써야 했다. 그 빚은 내가 반드시 갚아야 했다. 수능을 치르던 해 나는 서울에 있는 한 대학에 합격했다. 아버지는 너무 기뻐 집 앞에서 폭죽을 터뜨렸고 만나는 사람마다 우리 아들이 출세했다고 말했다. 김 이모는 문가에 서서 폭죽이 요란하게 터지는 것을 바라보았다. 얼굴에는 여전히 별다른 표정이 없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나는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났다가 그녀 방의 불이 아직 켜져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그 쇠상자를 두 손으로 안고 있었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나는 그녀를 방해하지 않았다. 대학 4년 동안 나는 필사적으로 장학금을 탔고 필사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했다. 2학년 때는 친구들과 함께 과외 중개 일을 했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정도 벌 수 있었다. 그때 나는 매달 집에 100만 원, 80만 원, 60만 원씩 보냈다. 얼마든 상관없었다. 어차피 내 몸에 쓰는 돈은 줄이면 됐다. 김 이모는 돈을 받을 때마다 내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아주 짧았다. 매번 30초를 넘기지 않았다. 돈 받았다. 네. 공부 열심히 해? 네, 김 이모.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룸메이트가 내게 물었다. 너는 계모랑 전화하는 게 왜 업무 보고하는 것 같냐? 그 사람은 내 엄마가 아니야, 내가 말했다. 계모야. 룸메이트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말했다. 그래도 내 계모, 너한테 꽤 잘해주시는 것 같은데? 나는 웃기만 하고 대답하지 않았다. 잘해준다. 그 말은 너무 가벼웠다. 그녀가 내게 준 것은 잘해준 정도가 아니었다. 목숨 하나였다. 대학교 4학년 때 나는 대학원 시험을 봤고 같은 학교 석사 과정에 합격했다. 석사 2학년 때는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전환해 계속 같은 학교에서 박사 과정을 밟았다. 박사 과정 3년은 내 인생에서 가장 가난했던 3년이었다. 학교에서 매달 받는 지원금은 18만 원이었고 연구실 과제 수당은 일정하지 않았다. 좋을 때는 1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었지만 안 좋을 때는 학교 지원금뿐이었다. 나는 매달 김 이모에게 고정적으로 50만 원을 보냈고 남은 돈으로 밥을 먹고 월세를 내고 자료를 사야 했다.
가장 가난했을 때는 주머니에 12만 원밖에 없었고 그 돈으로 사흘을 버텨야 했다. 나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해 겨울 김 이모가 갑자기 내게 200만 원을 보내왔다. 그녀는 전화로 말했다. 내 아버지가 보내라고 했다. 나는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아버지는 그 몇 년 동안 이미 몸이 좋지 않았다. 공장에서 병가 퇴직을 했고 매달 받는 연금은 220만 원이었다. 그런 아버지에게 어디서 200만 원이 있었겠는가? 하지만 그때 나는 너무 바빴다. 논문을 쓰느라 바빴고, 심사를 준비하느라 바빴고, 일자리를 찾느라 바빴고, 연애를 하느라 바빴다. 한지민은 바로 그때 나타났다. 그녀는 옆 단과대학의 학생상담 직원이었고, 나보다 3살 어렸다. 집은 서울이었고, 형편도 괜찮았다. 우리가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부모님은 처음에는 그리 찬성하지 않았다. 시골 출신의 가난한 박사 과정생인 내가 자기 딸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중에 내가 그래도 성실해 보인다고 판단했는지 마지못해 허락했다. 결혼식 날 아버지와 김 이모는 안동에서 올라왔다. 두 사람은 새 옷을 차려입고 있었다. 아버지는 술을 2잔 마시더니 울기 시작했다. 내게 미안하다고, 집안 기반을 마련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다. 김 이모는 옆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결혼식이 끝날 무렵 그녀는 나를 한쪽으로 불러 세우고 봉투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었다. 받아. 그녀가 말했다. 나는 봉투를 만져보았다. 두께가 꽤 두꺼웠다. 적어도 200만, 300만 원은 되어 보였다. 김 이모, 저 이거 받을 수 없어요. 받아. 그녀는 몸을 돌려가 버렸다. 내가 봉투를 열어보니 안에는 500만 원이 들어 있었다. 모두 10만 원, 20만 원씩 낡은 지폐들이었고 아주 반듯하게 접혀 있었다. 그 돈은 그녀가 새벽부터 밤까지 아침 장사를 하며 한 장 한 장 모은 돈이었다. 결혼 후의 생활은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다. 한지민은 강한 여자였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은 모두 그녀가 결정해야 했다. 그녀가 동쪽으로 가라 하면 나는 감히 서쪽으로 가지 못했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빚졌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집에서 집계약금 일부를 내주었고 인테리어 비용도 내주었고 결혼식 비용의 대부분도 부담했다. 우리 쪽에서 낸 것은 축의금 200만 원뿐이었다. 그것조차 김 이모가 여기저기서 끌어모아 빌린 돈이었다. 한지민은 나와 싸울 때마다 늘 이 말을 입에 올렸다. 당신 조씨 집안은 한 푼도 안 냈어. 내가 당신이랑 결혼한 건 완전히 손해본 거야? 나는 참았다. 10년을 참았다. 그 10년 동안 내가 가장 미안했던 사람은 김 이모였다. 그녀는 60살이 되었는데도 아직 안동에서 월세방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재작년에 세상을 떠난 뒤 그녀는 혼자 그 20제곱미터짜리 월세방에 살았다. 겨울에는 바람이 세고 여름에는 비가 샜다. 나는 매달 그녀에게 40만 원을 보내며 조금 더 좋은 집으로 옮기라고 했지만 그녀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서울로 와서 우리와 함께 살자고 했지만 한지민이 동의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다. 집을 사는 것. 설령 30제곱미터짜리 작은 아파트라도 그녀 이름으로 해두고 마음 편히 살게 해주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그 돈을 모았다. 그런데 지금 돈이 사라졌다. 경찰서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거의 밤 10시가 다 되어 있었다. 한지민은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고 다른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다. 밥은 먹었어? 한지민은 고개도 들지 않고 물었다. 먹었어. 당신 카드에 있던 돈은 찾았어? 나는 순간 멍해졌다. 그녀가 바로 그걸 물을 줄은 몰랐다. 당신이 그걸 어떻게 알아? 한지민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나를 한번 쳐다보았다. 그 카드, 내 휴대폰 번호로 알림 등록돼 있잖아. 이체 문자 다 왔어. 나도 진작 봤어. 진작 봤다고?
언제? 3월에. 3월. 온몸에 전기가 흐른 것 같았다. 당신은 3월부터 내 카드에 있던 돈이 빠져나간 걸 알고 있었어? 응, 한지민의 말투는 아주 태연했다. 난 당신이 돈 쓸 일이 있어서 그런 줄 알고 안 물어봤지. 난 그 돈에 손댄 적 없어.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커졌다. 그건 누가 몰래 빼간 거야? 나도 오늘 은행에 가서 확인하고 알았어. 한지민은 미간을 찌푸렸다. 왜 나한테 소리를 질러? 내가 이체한 것도 아닌데. 왜 진작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내가 어떻게 알아? 당신이 안 쓴 건지? 당신이 살림할 줄 아는 사람이야? 매달 그 계모한테 40만 원씩 보내면서 우리 집 생각은 해봤어?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그 사람은 계모가 아니라 내. 뭔데? 한지민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목소리는 나보다 더 컸다. 그 사람은 당신이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어. 그냥 당신 아버지가 나중에 들인 여자야. 까놓고 말하면 남이잖아. 당신은 그 남을 위해서 우리 가족 돈을 전부 쏟아붓겠다는 거야? 피가 순식간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다. 남. 그래, 남. 한지민, 똑똑히 들어.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그 사람이 없었으면 오늘의 나는 없어. 그 사람이 없었으면 나는 고등학교도 못 갔고 박사는커녕 대학도 못 갔어. 당신이 사는 이 집, 당신이 타는 그 차, 당신이 쓰는 모든 돈 뒤에는 그 사람이 새벽부터 밤까지 아침 장사를 하며 버텨낸 세월이 있어. 그런 설교는 그만해. 한지민이 비웃었다. 당신 계모 일은 내가 상관하고 싶지 않아. 하지만 당신 카드에 있던 그 4천만 원은 반드시 찾아와. 다음 달에 딸 겨울방학 캠프 신청해야 해. 180만 원. 당신이 내. 그 돈은 경찰서에 신고 접수했어. 기다려야. 나는 못 기다려. 한지민은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당신이 못 찾아오면 내가 당신 그 계모한테 가서 받아낼 거야. 감히. 내가 하는지 못하는지 봐. 그녀는 정말로 번호를 눌렀다. 나는 그녀의 휴대폰을 낚아채 바닥에 내리쳤다. 휴대폰 화면이 산산이 깨졌다. 거실은 2초 동안 조용해졌다. 딸이 방에서 고개를 내밀고 겁먹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다. 한지민의 눈시울이 붉어졌지만 그녀는 울지 않았다. 그녀는 원래 울지 않는 사람이었다. 조명훈, 당신 두고 봐. 그녀는 몸을 돌려 침실로 들어갔고 쾅 소리를 내며 문을 닫았다. 나는 거실에 서서 바닥에 깨진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았다. 갑자기 너무 피곤했다. 너무 피곤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다. 조 선생님, 저희가 은행 CCTV를 확인했습니다. 모바일 뱅킹을 개설한 사람은 확실히 본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마스크와 모자를 쓰고 있어서 얼굴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조 선생님의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비밀번호도 알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지인 범행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인. 내 머릿속에 몇몇 이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동료? 불가능했다. 그들은 내 카드 비밀번호를 모른다. 동창? 그것도 불가능했다. 조 선생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분증 정보와 카드 비밀번호를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까운 친척, 배우자, 혹은 경찰관이 잠시 말을 멈췄다. 혹은 계모분이라든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나는 거의 소리치듯 말했다. 흥분하지 마십시오. 저희는 절차상 확인하는 겁니다. 계모분 성함과 연락처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럴 리 없다고 했잖아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그분은 절대 그런 짓을 할 사람이 아닙니다. 절대로요. 전화를 끊고 난 뒤 나는 차 안에 앉아 있었다. 손바닥은 온통 땀으로 젖어 있었다.
김이모? 불가능했다. 그녀는 내 카드 번호조차 모른다. 모바일 뱅킹이 뭔지도 제대로 모른다. 그런 그녀가 어떻게 내 돈을 몰래 빼간단 말인가? 하지만 경찰의 말은 가시처럼 마음속에 박혀 도무지 빠지지 않았다. 그 카드 업무를 처리한 사람은 내 신분증을 가지고 있었고, 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으며, 내 돈이 어느 은행에 들어 있는지도 알고 있었다. 그런 사람은 나 말고는 오직 휴대폰이 울렸다. 누나였다. 친누나는 아니었다. 김 이모의 조카, 김소였다. 명원 오빠, 빨리 한번 내려와야 할 것 같아. 김소의 목소리는 다급했다. 무슨 일이야? 우리 고모. 김 이모가 입원했어. 뭐? 어젯밤에 갑자기 쓰러져서 안동병원으로 옮겼는데 의사가 위암이래. 중기라고. 나는 뒤통수를 세게 얻어맞은 사람처럼 멍해졌다. 바로 갈게. 그리고 이 김소가 잠시 망설였다. 명원 오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 일이 하나 있어. 말해. 일단 내려와, 김소가 말했다. 오면 알게 될 거야. 나는 차에 시동을 걸고 그대로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서울에서 안동까지 보통 2시간 걸리는 고속도로를 나는 1시간 반 만에 달렸다. 가는 내내 머릿속에는 온통 김 이모의 모습뿐이었다. 부엌 조리대 앞에 서서 채소를 썰던 모습. 새벽 3시에 나가 아침 장사를 하던 모습. 그 낡은 철제 상자에서 돈을 꺼내 반듯하게 접어 내 손에 쥐어주던 모습. 위암. 그 두 글자가 망치처럼 내 가슴을 내리쳤다. 안동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나는 병실로 뛰어들어갔다. 김 이모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얼굴은 누렇게 떠 있었고 몸은 뼈만 남은 사람처럼 말라 있었다. 나를 보자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김소가 급히 붙잡았다. 내가 왜 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아주 약했지만 말투는 여전히 그랬다. 담담하고 조용했다. 김 이모. 나는 침대 옆에 쪼그리고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사포처럼 거칠었고 손마디는 휘어 있었으며 굳은 살로 가득했다. 괜찮아, 그녀가 말했다. 오래된 병이야. 며칠 입원하면 나아질 거야. 나는 김소를 바라보았다. 김소는 눈가가 붉어진 채 나를 향해 고개를 저었다. 그 눈빛을 나는 알아봤다. 상황이 아주 좋지 않았다. 의사는 나를 사무실로 불렀다. 암세포가 이미 퍼졌고 최대한 빨리 수술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하지만 수술비와 이후 치료비까지 합치면 최소 6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6천만 원. 내 통장에는 648만 원밖에 없었다. 의사 사무실에서 나온 나는 복도 벽에 기대선 채 온몸을 떨었다. 김소가 다가와 내게 천으로 된 주머니 하나를 건넸다. 명원 오빠, 이거 우리 고모 침대 밑에서 찾았어. 나는 주머니를 열었다. 안에는 철제 상자 하나가 들어 있었다. 그 철제 상자. 나는 알아봤다. 29회 동안 그 철제 상자는 늘 김 이모 곁에 있었다. 그녀가 조씨 집안에 시집 온 첫날부터 계속. 나는 철제 상자를 열었다. 맨 위에는 통장 하나가 있었다. 국민은행 통장. 예금주 이름은 내 이름이었다. 통장은 오래되어 종이가 누렇게 변했고 모서리는 모두 말려 있었다. 나는 첫 페이지를 펼쳤다. 개설일 1995년 7월 14일. 입금액 36만 원.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1995년 7월. 그건 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그해 여름이었다. 김 이모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한 달도 되지 않았을 때였다. 그녀는 그때 한 섬유 공장에서 일했고 한 달 월급이 8만 원도 되지 않았다. 36만 원. 그건 그녀의 넉 달 치가 넘는 월급 전부였다. 나는 계속 아래로 넘겼다. 1996년 3월 10만 원 입금. 1996년 9월 16만 원 입금.
1997년 1월 24만 원 입금. 1997년 8월 40만 원 입금. 한 건, 또 한 건. 해마다 있었다.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 금액은 10몇만 원에서 수십만 원으로 다시 몇백만 원으로 점점 커졌다. 1999년 8월 100만 원 입금. 2000년 2월 160만 원 입금. 2001년 6월 200만 원 입금. 어떤 해에는 여러 번 입금되어 있었고 어떤 해에는 한 번뿐이었지만 매년 빠짐없이 있었다. 1999년 나는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해 그녀는 직장을 잃었다. 2000년 그녀는 아침 식당에서 일했다. 새벽 3시에 나가 한 달 월급 120만 원을 받았다. 2001년 그녀는 공사장에 나가기 시작했다. 하루 일당 10만 원. 그 돈들이 한 푼 한 푼 전부 이 철제 상자 안에 있었다. 나는 마지막 몇 페이지를 넘겼다. 2018년 3월 600만 원 입금. 2019년 11월 1천만 원 입금. 2021년 7월 1,600만 원 입금. 마지막 입금은 2023년 12월이었다. 2,400만 원 입금. 통장 마지막 페이지 사이에는 쪽지 한 장이 끼워져 있었다. 쪽지 위의 글씨는 삐뚤빼뚤했다. 김이모의 글씨였다. 명원아, 이 돈은 너 주려고 모아둔 거다.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나중에 큰 도시에서 집을 사야지. 엄마가 다른 건 도와줄 수 없어서 돈이라도 조금 모았다. 비밀번호는 내 생일이다. 엄마. 그녀는 엄마라고 썼다. 김이모도 아니고 나도 아니었다. 엄마였다. 내 손은 그 쪽지를 제대로 붙잡을 수 없을 만큼 떨렸다. 옆에 있던 김소는 이미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명원 오빠, 이 통장에 있는 돈, 이자까지 합치면 거의 1억 4천만 원이야. 1억 4천만 원. 29해 전 한 달 월급이 8만 원이던 그녀가 입에 풀칠할 돈을 아껴 36만 원을 넣었다. 그리고 29해가 지나 그 돈은 1억 4천만 원이 되었다. 그런데 나는 매달 그녀에게 40만 원을 보내면서 이미 효도를 다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침대 밑에서 철제 상자 하나를 찾아냈다. 그 안에는 그녀가 29해 동안 모은 피땀 어린 돈이 들어 있었다. 하지만 정작 그녀의 체크카드 계좌에는 200만 원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녀는 20평짜리 월세방에 살았다. 겨울에는 바람이 세고 여름에는 비가 새는 방이었다. 그녀는 60살이었다. 위암 중기였다. 수술비로 6천만 원이 필요한데도 치료받을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 돈을 나에게 남겨주려고. 나는 철제 상자를 닫아 품에 안고 병실로 돌아갔다. 김이모는 침대 머리맡에 기대 물을 마시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자 그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다. 그리고는 곧바로 시선을 피했다. 김이모. 나는 철제 상자를 침대 옆 협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녀는 한 번 바라보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게 뭐예요? 그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다. 제가 묻잖아요. 이게 뭐냐고요.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눈물은 이미 참을 수 없었다. 김이모는 고개를 숙였다. 꼭 잘못을 저지른 아이 같았다. 다 봤니?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다. 봤어요. 나는 통장을 꺼내 첫 페이지를 펼쳤다. 1995년 7월 36만 원. 김이모, 그때 한 달 월급이 얼마였어요? 8만 원도 안 됐어. 그런데 제 이름으로 거의 5달치 월급을 넣은 거예요? 그녀는 말이 없었다. 1999년 이모는 직장을 잃었잖아요. 수입이 한 푼도 없었는데 그래도 100만 원을 넣었어요. 이 돈은 어디서 난 거예요? 막일에서 벌었어. 나는 목이 꽉 막힌 사람처럼 숨이 막혔다. 뭐라고요? 그해 내가 중학교 2학년이었잖아.
학비를 내야 했는데 집에 돈이 없었어. 그래서 병원에서 2달 동안 간병 일을 하고 야간 청소도 하고 낮에는 아침 식당에서 일하고 밤에는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해서 겨우 모은 돈이야. 내 눈물이 결국 떨어졌다. 2000년에는 아침 식당에서 일했잖아요. 한 달에 120만 원, 1년에 겨우 1,400만 원 조금 넘는데 어떻게 100만 원을 모았어요? 나 하루에 한 끼만 먹었어. 2001년은요? 공사장에서 하루 10만 원씩 벌었다면서요. 어떻게 200만 원을 모았어요? 공사장에서 먹고 자는 걸 해줬어. 돈 쓸 일이 없었어. 2021년은요? 그때는 이모가 거의 예순이었잖아요. 어떻게 1,600만 원을 모았어요? 안동에서 청소 일을 했어. 한 달에 250만 원씩 받으면서 3년 동안 모았어. 나는 바닥에 쪼그리고 앉아 온몸을 떨며 울었다. 김소가 다가와 나를 안고 함께 울었다. 김이모는 침대 위에 앉아 한참 동안 내가 우는 모습을 바라보다가 결국 손을 뻗어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만 울어, 그녀가 말했다. 다 큰 놈이 왜 울어? 김이모,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해서 뭐 하니?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다. 내가 서울에서 버티는 게 얼마나 힘든데. 내가 다른 건 못 도와주니까 내 미천이라도 마련해주고 싶었어. 엄마잖아요.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잖아요. 엄마가 왜 못 도와준다고 생각해요? 엄마가 나를 키우고 공부시켜주고 박사까지 하게 해줬잖아요. 그런데도 엄마가 나한테 아무 도움도 못 줬다고 생각해요? 김 이모의 눈물도 결국 떨어졌다. 한 방울, 두 방울. 소리도 없이. 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너 방금 나를 뭐라고 불렀니? 엄마. 그녀가 소리내어 울었다. 29회 만에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엄마라고 불렀다. 그녀는 이 한마디를 29회 동안 기다린 것이다. 나는 그녀의 손을 붙잡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울었다. 명원아. 그녀가 눈물을 닦으며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말했다. 그런데 내 카드에 있던 돈 누가 빼간 거 아니니? 나는 멈칫했다. 엄마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며칠 전에 은행 사람이 나한테 전화했어. 너를 아느냐고 묻더라. 누가 내 주민등록증을 들고 와서 업무를 보려고 했대.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나중에 생각해보니 이상하더라고. 누가 제 주민등록증을 들고 왔다고요? 그래. 젊은 사람이었대.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더라. 은행 직원이 수상하게 생각해서 나한테 전화를 한 거야? 내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젊은 사람. 내 주민등록증을 들고 있고 내 비밀번호까지 아는 사람. 한지민. 생각났다. 지난달 그녀가 무슨 보험을 든다며 내 주민등록증을 달라고 했었다. 엄마, 기다려요. 전화 한 통만 할게요. 나는 한지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한참 신호가 간 뒤에야 그녀가 받았다. 한지민, 내 카드에 있던 돈 내가 이체했어? 전화기 넘어가 3초 동안 조용해졌다. 내 말 좀 들어봐.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했어, 안 했어? 했어. 어디로 보냈어? 우리 동생 계좌로 보냈어? 걔 사업 자금이 잠깐 막혀서 빌려준 거야? 2달 뒤에 갚는데. 2달? 그건 내 돈이었다. 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이었다. 김 이모에게 집을 사주고 병원비로 쓰려고 준비한 돈이었다. 한지민, 똑똑히 들어. 그 돈 사흘 안에 반드시 다시 내 계좌로 보내. 너 미쳤어? 우리 동생 쪽은? 내 동생 쪽은 내 알바 아니야.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김 이모가 위암이야. 수술비로 6천만 원이 필요해.
그 돈은 내가 그녀를 위해 준비해 둔 돈이야? 전화기 넘어가 다시 조용해졌다. 이번에는 침묵이 꽤 길었다. 내 새어머니? 그분은 내 엄마야. 나는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다. 다시 한번 새어머니라고 불러봐. 조명원, 너 지금 태도가 뭐야? 내가 너랑 결혼한 지 10년이야. 너희 집은 우리한테 한 푼도 해준 게 없잖아. 내 동생이 돈 좀 빌린 게 뭐 그렇게 큰일이야? 한지민, 나도 오늘 분명히 말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다. 그 돈, 사흘 안에 돌려놓지 않으면 우리 이혼이야. 내가 감히. 나는 전화를 끊었다. 사흘 뒤, 한지민은 돈을 보내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3번 전화를 걸었다. 첫 번째는 나를 욕하기 위해서였고, 두 번째는 울기 위해서였으며, 세 번째는 협박하기 위해서였다. 나는 받지 않았다. 나흘째 되는 날, 나는 변호사를 찾아갔다. 변호사는 부부 공동재산 문제는 비교적 복잡하다며 우선 협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나는 말했다. 협의는 필요 없다고. 바로 소송하겠다고. 조 선생님, 확실하십니까? 변호사가 나를 바라보았다. 이혼의 대가는 큽니다. 집, 차, 아이의 양육권까지. 확실합니다. 집은 없어지면 다시 사면 된다. 차는 없어지면 다시 벌면 된다. 딸의 양육권이 설령 한지민에게 넘어간다 해도 그 아이는 영원히 내 딸이다. 하지만 김 이모의 병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나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곧장 부동산 중개사무소로 갔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을 매물로 내놓았다. 가격은 12억 원. 금매였다. 중개사는 이 가격이면 시세보다 낮아 일주일 안에 팔릴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일주일. 그 정도는 기다릴 수 있었다. 그날 밤 한지민이 동생 한호를 데리고 내가 있는 월세방으로 들이닥쳤다. 그래, 나는 이미 집을 나와 있었다. 조명원, 너 미쳤어? 한지민은 문에 들어서자마자 소리쳤다. 집을 팔겠다고? 그건 내 집이야. 집 명의는 우리 둘 공동명의야. 나는 차분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내 지분을 처분할 권리는 나에게도 있어. 매형, 이렇게 나오면 재미없죠. 한호가 문틀에 기대 담배를 물고 말했다. 그냥 형 돈 잠깐 빌려서 돌려막기 한 것뿐인데 형이 손해본 것도 아니잖아요. 손해본 게 아니라고?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김 이모가 수술을 못하게 됐는데 그게 손해가 아니라고? 그건 형 새어머니 일이지. 우리 누나랑 무슨 상관인데요? 한호.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 앞까지 걸어갔다. 내가 마지막으로 말한다. 그분은 내 엄마야. 내 손에 있는 그 돈은 우리 엄마가 목숨 걸고 모은 돈이야. 오늘 안 돌려주면 내일은 법원 소장 받을 준비나 해. 한호의 얼굴빛이 변했다. 무슨 소리예요? 목숨 걸고 모은 돈이라니? 나는 그 철제 상자 사진을 꺼내 그에게 보여주었다. 보이냐? 이 돈은 내 엄마가 1995년부터 한 푼 한 푼 모은 돈이야. 공사장에서 일하고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서 29해 동안 모은 1억 4천만 원이라고. 한호는 휴대폰 화면 속 누렇게 바랜 통장을 바라보았다. 그의 표정이 서서히 변했다. 이 돈을 그녀는 단 한 번도 쓰지 않았어. 내 목소리가 떨렸다. 위암 중기인데도 치료를 아까워했어. 그 돈을 나에게 남겨주려고. 그런데 내가 모아둔 8천만 원을 너희가 훔쳐갔어. 방 안이 조용해졌다. 한지민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고 입술은 떨리고 있었다. 나는 몰랐어.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 새어머니가. 그분은 내 엄마야. 내가 그녀의 말을 바로잡았다. 내 엄마가 암에 걸린 줄은 몰랐어. 내가 모르는 건 그것뿐만이 아니야.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너는 몰라. 그분이 나 공부시키려고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허리를 다쳐서 지금도 흐린 날이나 비 오는 날이면 허리를 제대로 펴지 못한다는 걸 너는 몰라. 내 학비를 모으려고 설 연휴에도 쉬지 않고 시장 뒷골목에서 종이박스를 줍고 가게 앞 쓰레기를 쓸면서 몇만 원이라도 더 벌려고 했다는 걸 너는 몰라.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새 옷 한 벌 사 입지 못하고 20년 된 속옷을 꿰매고 또 꿰매 입었다는 걸. 한지민이 울었다. 그녀가 마침내 울었다. 나는 몰랐어. 그녀는 얼굴을 감싸 쥐었다. 정말 몰랐어. 한우는 옆에 서서 담뱃불이 손가락을 지지는 것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그는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휴대폰을 꺼냈다. 매형, 돈. 내일 돌려드릴게요. 나는 그를 바라보았다. 진짜예요. 이자는? 뭐라고요? 내가 그 돈을 9개월 동안 썼잖아. 이자는 내가 부담해. 한우가 이를 악물었다. 알겠어요. 한우는 다음 날 정말 돈을 돌려보냈다. 8,400만 원. 한 푼도 빠지지 않았다. 김이모 통장에 있던 1억 4천만 원까지 합치자 내 손에는 2억 2,400만 원이 생겼다. 나는 곧바로 김이모의 입원 절차를 밟고 수술비를 냈다. 수술 당일 나는 수술실 밖에 서 있었다. 꼬박 6시간을 서 있었다. 김소가 내 곁에서 계속 내 손을 잡고 있었다. 명원 오빠, 우리 고모 괜찮을 거야?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의사는 암세포가 비교적 깨끗하게 제거되었고 이후 항암 치료만 잘 받으면 5년 생존율도 높다고 했다. 김 이모가 수술실에서 나왔을 때 아직 마취가 깨지 않은 상태였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숨은 안정적이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귓가에 말했다. 엄마, 잘 회복해. 나중에 괜찮아지면 내가 서울로 모시고 갈게. 그녀는 듣지 못했지만 나는 그녀가 느꼈을 거라고 믿었다. 일주일 뒤 집이 팔렸다. 11억 7천만 원. 처음 내놓은 가격보다 3천만 원 낮았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김 이모를 서울로 모셔왔다. 그녀가 입원한 병원 근처에 방 2개짜리 집을 하나 빌렸다. 항암 치료가 끝나면 나는 그 집을 사서 그녀 이름으로 해둘 생각이었다. 한지민은 한 번 나를 찾아왔다. 그녀는 많이 말라 있었다. 눈 밑은 검게 꺼져 있었고 며칠 동안 잠을 자지 못한 사람처럼 보였다. 명원아, 내가 잘못했어. 그녀는 문 앞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나 이혼하고 싶지 않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오래 침묵했다. 한지민, 내가 왜 그동안 너를 계속 참고 살았는지 알아? 내 집에 빚졌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집계약금, 결혼식 비용, 내 부모님이 나에게 베푸는 해, 나는 다 기억해. 그래서 계속 참았어. 내가 아무리 심한 말을 해도 나는 참았어. 하지만 나는 잠시 말을 멈췄다. 김 이모 일만큼은 더는 참을 수 없어. 내가 고칠게. 한지민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그분 받아들이게. 엄마라고 부를게. 내가 고칠 필요 없어. 나는 그녀의 말을 끊었다. 너는 딱 한 가지만 생각해보면 돼.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도 나를 위해 모든 걸 내어줄 수 있었는데 내 아내였던 너는 왜 가장 기본적인 존중조차 하지 못했는지. 한지민은 문 앞에 서서 온몸을 떨며 울었다. 나는 문을 닫았다. 냉정해서가 아니었다. 어떤 것들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 이모가 퇴원하던 날 나는 그녀를 새로 빌린 집으로 모셔왔다. 그녀는 거실에 서서 사방을 둘러보더니 물었다. 이 집 월세가 얼마니? 280만 원이요. 너무 비싸다. 너무 비싸. 그녀는 연신 손을 내저었다. 나 여기 안 산다. 안동으로 돌아갈래? 엄마. 나는 그녀를 붙잡아 앉혔다. 이 집,
제가 샀어요. 명의는 엄마 이름으로 했고요. 너 미쳤니? 그녀가 벌떡 일어섰다. 내가 집을 사면서 왜 내 이름으로 해? 나 같은 늙은 여자가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서 뭐 하게? 엄마.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눈을 바라보았다. 엄마는 29회 동안 모은 돈을 전부 저에게 주셨어요. 통장에 마지막으로 입금한 금액 기억하세요? 그녀가 멈칫했다. 2,400만 원, 2023년 12월에 넣은 돈이요. 그건 내가 넣어주려고. 그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매달 나한테 보내준 40만 원, 내가 다 모아뒀어. 거기에 조금 더 보태서 2,400만 원으로 맞춰 넣은 거야? 내가 매달 그녀에게 보내던 40만 원. 그녀는 그 돈조차 쓰지 못하고 전부 나를 위해 모아두었다. 내가 들인 노후 생활비마저 그녀는 다시 모아서 내게 돌려주려 했다. 내 눈물이 또 떨어졌다. 엄마가 저한테 해준 것들 저는 평생 다 갚지 못해요. 갚긴 뭘 갚아? 그녀가 나를 흘겨보았다. 내가 내 엄마인데 너한테 잘해주는 게 당연한 거지. 그녀도 마침내 스스로를 그렇게 불렀다. 더는 피하지 않았다. 더는 망설이지 않았다. 더는 자신을 새어머니라고 낮추지 않았다. 엄마. 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12살 그 해, 절대 나를 버리지 않을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그때처럼. 그녀의 마른 몸이 내 품에서 작게 떨렸다. 명원아.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나한테 보내준 그 돈, 사실 나는 한 번도 안 썼어. 그 은행 직원이 말한 29년 동안 연결된 정기예금 계좌가 바로 내 통장이야. 은행에서 내 카드와 내 통장이 연결되어 있다고 한 건 내가 돈을 넣을 때 연락처를 너로 적어놨기 때문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그 은행 직원이 그러더라. 이 통장이 내 명의의 한 계좌와 연결되어 있다고. 내가 그때 통장을 만들 때 내 이름이랑 주민등록번호를 적었거든. 그래서 시스템에는 내 명의로 29년 동안 연결된 정기예금이 있다고 뜬 거야. 그러니까 그날 내가 은행에 가서 계좌를 확인했을 때 창구 직원이 말한 고객님 명의로 29년 동안 연결된 정기예금 계좌는 내 8천만 원을 말한 게 아니었다. 김 이모가 모아둔 바로 이 돈이었다. 내 8천만 원은 도둑 맞았지만 김 이모의 이 돈은 줄곧 내 명의 아래에서 조용히 29년을 잠들어 있었다. 29회 동안 한 번도 끊긴 적 없고 한 번도 인출된 적 없고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그녀가 나를 사랑한 마음처럼 나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김 이모를 끌어안은 채 12살 아이처럼 울었다. 엄마. 응. 응. 엄마 여기 있어. 늘 여기 있었어.